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아니 그 전에 이양구 선생님. 우리가 이제 막스를 이렇게 이제 막스의 자본론을 보고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이제 막스가 그 활동하던 당시의 자본주의하고 지금 이렇게 수정돼서 나타난 자본주의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스의 자본론이 거기 틀린 지금 현대 사회에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찾아보니까 막스가 그 공산주의 혁명의 10대 강령이라고 주장했던 것들 중에서 5개는 자본주의가 이미 벌써 다 받아들여 가지고 실현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강령 두 번째가 누진적 중과세입니다. 누진세는 이미 다 실현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모든 상속권의 폐지를 사망에서 주장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실상 무거운 상속세에서 거의 어느 정도 실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6항의 통신과 교통수단의 국가 통제, 이것도 거의 뭐 이렇게 실현된 거고, 또 이제 생산 도구와 공장의 수를 그 국가가 어느 정도 소유해야 된다는 것도 상당 부분 거의 실현됐고, 또 아동을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교육시켜야 된다. 이게 뭐 다 있대. 그런 것들이 그 10개 중에서 5개는 이미 벌써 다 실현이 돼 버렸고, 지금 그가 주장했던 그 혁명 10대 강령이라는 것은 이제 나머지 5개만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남아 있는 것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또 자본주의가 그걸 안티테제였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 물론 안 된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스를 평가할 때 막스가 당시 활동하던 그가 본 자본주의 체제하고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를 구분해서 우리가 논의하지 않는다면은 큰 그 쓸데없는 논쟁에 빠지지 않겠나 그런 무슨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이제 탈현대의 사회철학이라는 저서에서 막스의 여러 가지 개념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사적 유물론의 법칙성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날 타당하지도 않고 유효하지도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은 또 계급투쟁의 개념 그때도 이제 비판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까지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는 유명한 칼 막스의 명제가 지금도 타당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칼 막스가 활동했던 시대의 자본주의와 지금 시대의 자본주의는 다르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칼 막스가 지금 저 혁명의 강령으로서 내세운 것들이 그 당시에 칼 막스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파악하였던 사회 양극화, 계급화, 그러니까 부르주아와 그 당시에는 프롤레타리아였는데 이런 대립적인 구도가 오늘날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양태가 달라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잉여 세대라든가 뭐 또 독일에서는 소위 이제 프롤레타리아하고 카리아트라는 개념으로 바꿔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떤 혁명적 요소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회 하위 계층에서 어떤 것도 자기 삶을 시작할 수 없는 이런 새로운 세대가 생겨났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계급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이제 계급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규정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막스가 이제 역사 계급 투쟁이 됐을 때는 항상 이제 양대 계급으로 쭉 분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노예제 사회, 노예와 주인, 또 봉건 저 사회 하면 영주와 농노, 또 자본주의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뭐 이런 식으로 양분해서 이제 거기 계급 투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그거는 좀 타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이 너무나 많이 분화되어 있고 또 막스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층들이 많이 출현했기 때문에 집단으로서 그걸 그러면 양대 계급의 어느 쪽에다 기속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큰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를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자본주의의 전성기라고 보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계급 이론을 완전히 계층 이론으로 대체를 했죠.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들이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 뭐 우리 대표적으로 그냥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이런 미래학자의 말을 끌어들이면 노동자 사회 자체가 이미 양극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소수의 지식 노동자와 다른 한편은 다수의 서비스 노동자가 전혀 생활 양태도 다르고 자본의 축적 속도도 다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기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에 들어가느냐 가지고 이미 삶이 결정될 정도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계층이 이제 다양해졌다고 보시는 분들은 이런 충돌 요소가 갈등 요소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아니 파악하시는 그것만 거세요? 해도 벌써 그 네. 계급을 양대로 나누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 노동 계급 내에서도 나눠진다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과거에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이 이제 19세기, 20세기의 대표적인 대립적 계급이었다고 그런다면 이제 이게 형태는 바뀌었지만 저는 이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21세기에는 형태는 바뀌었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노동자라는 개념을 쓰지만 이것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세력들의 예컨대 대립 구도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뭐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다양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자연스럽게 아까도 이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제 이게 자본주의 사회 비판자로서만 우리가 이제 칼 막스를 보는 경향도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을 우리가 철학자로 본다면 우리 철학에서는 칼 막스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이게 혹시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야, 이 점에 있어서는 칼 막스가 대단한 철학자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뭐 혹시 개인적인 그런 그렇죠. 그 경험이나 고백을 뭐 얘기할 수밖에는 없는데 사실 이제 막스가 나에게선 무엇인가 또 철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또 특히 뭐 사회 철학을 그런 한다고 말씀해 이제 주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독자들한테는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막스를 읽게 되었는가. 뭐 제가 최근에 이제 쓴 책이 이거입니까? 이제 사회 철학. 여기도 내가 막스 이제 한번 썼지만은 저 자신 이제 독일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그 막스와 막스주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사실상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서관에서 책도 볼 수가 없었고 또 뭐 한간에서 지하에서 막 떠드는 얘기는 도대체 그건 들리지도 않고 또 난 기독교 신자로서 뭐 그런 혁명이고 폭력이고 뭐 그걸 정당화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서 아주 반공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왜곡된 그 비판 이론에서 보는 막스만 조금 알고 있었고 특히 그 무자비한 폭력 혁명 이론이다. 이건 뭐 도저히 난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주 거부했고 그 노동자들을 해방시키는 독재주의 사상으로서 그저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했고 그 절 내용을 몰랐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철학에서 해결까지 논문을 쓰고 그래도 철학이 어떻게 뭐 현실에 대해서 좀 뭘 기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철학과 들어왔는데 뭐 처음엔 이제 우리가 실존 철학에 좀 감명을 받아서 좀 거기서 뭐가 있나 하고 찾아봐도 무슨 사회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뚜렷한 어떤 해답이 나오질 않고 그래도 뭐 해겔이 이제 상당히 그 해겔은 그래도 뭐 철학을 하나의 시대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시대를 갖다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철학자니까 이제 해결을 많이 보고 이제 그 페노메놀로기에 나타난 이제 철학과 현실 문제 아주 대학원 논문도 쓰고 이제 그랬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조금 좌파적인 해석들을 이제 보니까 그 해결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조금 해결과 막스 융 헤겔리아너와 이제 막스의 관계를 좀 더 알아야겠다. 사실 독일 유학을 가게 된 것도 뭐 이제 그런 계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 68년에 이제 독일 유학을 시작하면서 그때 뭐 68 혁명이 이제 시작되는 해기도 했습니다만 분위기도 달라졌는데 제가 제일 먼저 사서 읽은 책이 이겁니다. 이게 게오르그 루카츠의 융의 해결입니다. 융의 막스입니다. 이거 65년에 나온 건데 이거를 그냥 가자마자 그냥 뭐 다른 것보다도 우선 이것부터 좀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한 내내 줄을 쳐가면서 읽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거 여기서 너무 큰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막스의 이 청년 막스의 사상을 이제 알아야만 제대로 된 막스의 전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막시즘을 뭐 이것이 철학이냐 정치 경제학이냐 무슨 뭐 그 유물론적인 어떤 그런 그 가치관 세계관이냐 뭐 정치학 이론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분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걸 통합해서 볼 수 있으려면은 역시 청년시대 사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었고 거기에 아주 강점을 둔 게 루카치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1840년대 이제 막스가 이제 그 고민하면서 사실은 그 37년에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해겔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베를린에 와서 해겔, 융해겔이라는 누가 브루노 바우어 뭐 다 읽고 뭐 했다고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 해겔 철학을 넘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파리로 가잖아요. 가서 초기 사회주의자들을 만나고 이제 그때 또 이제 베버 아홉슈탄트랄까 이제 이 말하자면 이 노동자들이 하나의 뭐 배짜는 저기 노동자들이 거기다 기계에다 흙을 뿌리고 막 이제 도저히 못 살게 생각하고 전태일 비슷한 이제 그런 운동들이 뭐 그 서민 노동자들한테서 일어났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자기 그거 보면서 사실 거기에 그 노트가 많이 있을 텐데 다 지금 그 알려지질 않고 이제 우리가 유명한 이제 경제 철학 수고 같은 것이 남아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 막시즘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그 1859년에 사실은 이제 그 그룬트리스가 중요합니다. 이게 자본론 이전에 이제 그 정치경제학 강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상당히 경직된 어떤 그런 그 혁명 이론으로 나가고 체제 이론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공산당 선언까지도 그 30세에 그것까지도 굉장히 그 막스는 철학자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도이체 이데올로기라든가 이제 해겔 법철학 비판이라든가 프루동에 대한 그 빈곤의 철학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거 보면 도저히 지금 독일에 있는 이 기독교나 종교나 무슨 이 관념론 칸트 해겔 가지고는 우리 문제 해결 못한다 하는 게 이게 막스의 아주 철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이제 드러나고 그래서 종교적인 우상을 비판하고 관념론적인 추상적인 세계관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이런 철학은 지양되고 오히려 없어져야 한다. 아우프헤벤 돼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철학 우리가 이제 그 철학은 실현되기 위해서 지양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라든가 철학은 뭐 포열바하 태제에서 이때까지 뭐 세계를 해석만 해왔고 말이지 변화를 못 시켜왔다. 그러니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철학이 돼야 되겠다. 이건 아마 우리 철학가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철학과 실천의 문제를 갖다가 논하는데 이 막스만큼 철저하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정치 경제학자가 됐지만 철학으로 시작해서 철학을 개혁하고 혁신하고 실천적으로 만들려고 한 그 노력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뭐 지금까지도 가령 이런 청년 막스의 사상에서만 본다면 전 막시스트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거 따르고 싶어요. 사실상 또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공산당 선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막스의 뭐 문제점이랄까 결점을 지금도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역시 이제 프롤레타리아트를 너무 우상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 무산 계급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프롤레타리아트는 철학의 무슨 물리적인 그런 뭐 무기가 돼야 되고 또 프롤레타리아트는 철학을 정신적인 무기로 삼아야 된다. 이래서 철학과 프롤레타리아트의 결합을 통해서 세계를 바꿔보자는 이런 생각이 철학을 비판하고 한 건 좋았는데 프롤레타리아트를 너무 갖다가 이렇게 우상시한 것은 조금 그 시대적인 하나의 그런 그 한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프롤레타리아트가 모든 계급을 뭐 해방시킬 수 있다는 환상도 가졌지만은 특히 그 방법으로서 이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이 바시스와 위버바우트에서 너무 바시스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의식과 존재 그래가지고 이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얘기까지는 좋은데 그 존재를 너무나 이 생산 양식이랄까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구조로서만 좁혀서 본 게 아닌가.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경제 구조가 결정한다.
이래가지고 모든 문화, 정치, 법률까지 다 거기다가 종속을 시킨 건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니었나. 이제 그것은 막스가 그 당시에나 시대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우리가 그의 철학을 상당히 높이 사고 받아들이면서도 이제 그런 점은 우리가 이제 비판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이 청년 막스에 끌린 이유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칼 막스의 명제를 그대로 원용한다고 그런다면 철학이 단순히 세계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념적인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실천을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잘 됐든 잘못됐든 그만큼 실천한 사람도 사실은 없으니까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오류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큰 틀에서의 방향은 옳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작년에 이제 청년 막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꼭 개봉된다고 그러는데 대융의 막스 그래가지고 독일에서 제작을 했는데 제가 봤는데 좀 재미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막스 엥겔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로 가고 런던으로 가고 소위 말하는 이 공산당 선언을 갖다가 작성할 때까지 그 아주 열정적인 과정들을 담담하게 묘사한 영화인데요. 곧 개봉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옛날 청년 시절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저 이하도 교수님 혹시 칼 포퍼는 사실 칼 막스를 갖다가 폐쇄적 이론의 아주 대표적인 대변인으로 플라톤과 더불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어떤 점이 철학자로서 그래도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제 이 철학사에서 막스를 규정한다면은 그 막스 자신이 이제 해결로부터 차용한 변정법 있잖아요. 그 변정법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19세기 태제인 그 자본주의 그것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규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왜 변정법적인 논리에서는 태제와 안티태제가 형성되어야만 역사의 추동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안티태제로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었지 않았나. 동시에 또 저는 칼 막스를 사상사에서 유토피안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규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선생님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물론 유토피안 휴머니스트. 포프하고는 다르시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왜 막스도 자신의 그 사회주의 이론을 형성할 당시에 그 오웬이나 프리에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사회주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저거는 이 이론들은 과학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유토피안 사회주의이고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확실한 과학적 기초 위에서 지금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사이언티픽 소셜리즘이다 이렇게 양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제 역사가 지난 후에 볼 때 막스가 주장했던 그런 과학적 사회주의도 사실상은 하나의 유토피아로 끝났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막스도 사상사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고 뭐 다 청년 막스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 청년 막스 시절이 결국 그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회 비판을 가동시킨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교조주의적으로 많이 이제 진행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규정한다면은 막스도 역시 철학사에서는 유토피안 사회주의자 휴머니스트가 아니냐 그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서유석 교수님 혹시 칼 막스를 철학자로 규정한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그럴까요? 저는 칼 마르크스가 평생 그렇게 집요하게 당시 독일, 프랑스, 영국 그 자본주의 추이를 연구하고 무수한 그 저작을 검토하고 그렇게 많은 그 글을 내고 한 그 저력에는 역시 초기에 마르크스가 가졌던 그 어떤 사회관이죠. 그 43년인가요? 저 파리 수고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가. 각 개인이 창조적 노동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서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 때 그때가 행복한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끊임없이 이제 인간을 소외시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는 고역으로서의 노동, 이걸로 몰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막스가 그런 어떤 도덕감이 아주 마음 깊이 확신으로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막스의 어떤 이론적인 좀 문제점 이런 거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막스는 상당히 유연했습니다. 사실 글도 굉장히 어렵게 썼지만 보통 사람들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나 공산당 선언 하나 정도고 다른 거는 진짜 철학 공부 많이 한 사람, 경제학을 많이 한 사람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좀 난해하게 썼는데 사실은 상당히 좀 유연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마르크스 하면 이제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뭐 철의 법칙, 생산적 생산관계 무슨 뭐 등등 역사적 유물론 등등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공산당에서 이제 만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막스가 아까 이준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현실에 뿌리 박은 그런 철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잡지 제목도 철학과 현실인데요. 제가 관여하는 잡지는 시대와 철학인데 아마 그런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철학이 전념하고 또 그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는 어떤 전망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데 평생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계급 문제 이런 것도 그 당시로서는 마르크스가 볼 수 있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뭐 불란서도 그렇고 특히 영국이 그렇고 독일도 이 동쪽 이쪽은 아직 좀 뒤졌지만 막스가 있었던 그 라인 그쪽은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뭐 이제 대공장 이런 것이 들어오고 노동자 계급이 대규모 공장으로 이제 집결되고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 농민은 완전히 해체되고 결국은 대규모 공장의 노동자들이 노동자 계급 운동의 주류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죠. 사실 20세기는 많이 변했습니다. 아까 제가 복지 조금 얘기하다 말았는데 사실 그 사회복지 고르바초프가 그 공산주의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공산주의 그 이상적인 사회 모습이 어딜까요? 했더니 그때 고르바초프가 저 북유럽을 들었어요. 어쨌든 그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북유럽의 그 복지가 하여튼 많은 투쟁을 통해서 얻은 게 또 사실입니다. 또 그 사회당 또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에도 간접적으로 막스의 그런 사상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 이삼년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선생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야, 청년 마르크스를 보면 나는 막시스트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뭐, 종교 비판은 우리가 뭐 종교 비판 여러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철학사에서 판단을 할 경우에는 프리드리히 니체나 뭐 칼 막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한 종교 비판자이거든요. 뭐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칼 막스이고 선생님께서는 그 이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십니까? 예.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뭐 사실 이념 갈등이 많이 해소됐다고는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태극기 부대가 있고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촛불시위자들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선생님은 촛불 들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연배상으로는 아닌데 그런데 그 최근에도 저 뭐야 이렇게 뭐 시청 앞을 지나가거나 광화문 앞에 가면은 뭐 그 나와서 시위하시는 분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켰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요. 거기에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네. 그러니까 기독교 그러면 반공주의와 거의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가 네, 좀 뭐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